어린이집에서 누구한테 전화해요? 아빠한테 전화해요? 엄마한테 전화해요? 둘 다 맞벌이 하면서 애를 어린이집에 맡겨놨는데 전화하면 엄마한테 전화를 해. 근데 엄마가 어린이집으로 가면 사회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래서 여자들은 채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임신 중단권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그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맘충 이렇게 부르면서 비하하고, 그래서 실제로 출산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어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고통을 전혀 사회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비하하고, 그러면서 막 개념 없는 엄마들 이러면서 개념 없는 엄마라는 비난을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들은 직장을 나가면 직장에서 욕먹고, 집에서 애 키우면서 어디 잠깐 나가면 개념 없다고 욕하고, 그게 뭐하러 애를 낳아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숨김이 있어. 왜 이렇게 여성들을 맘충이라고 부르고 그 무슨 자궁운동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하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어떤 그 뉴라이트 논술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인데, 이게 우리 딸한테 들었어. 우리 딸이 어떤 자료를 봤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있는 거야. 뭐냐 하면, 인구 절벽이 반드시 나쁜 일인가요? 인구 절벽이 반드시 나쁜 일이냐, 그런 주장을 한 논술 그 주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뉴라이트 애들이 펼치고 있는 내용 중에 소위 아이를 그만 낳으라는 거야. 인구 절벽을 비극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구 절벽이 진짜 비극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계속 인구를 낳으면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니까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야 우리 노후를 대비해 줄 거 아니야. 그죠? 우리 노후를 대비해 주는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일하고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우리가 노후 대비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인구 절벽이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이 뉴라이트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인구 절벽이 반드시 비극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인구가 많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인구가 많아지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노인들 한 50년만 버티면, 지금 살아있는 노인들 싹 죽고 나면 지금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소수의 유전자, 자기네들이 원하는 소수의 유전자, 나머지는 전부 다 50년 안에 기계화 된다는 거지. 대부분이 기계화 될 거고, 그렇잖아요? 이제 뭐 기사, 뭐 청소도 로봇이 하고, 그 다음에 운전도 자율주행카가 하고, 모든 게 기계화돼서 뭐 사 먹고 싶은 것도 다 마트에 가서 그 자동 판매기로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보내지는데, 굳이 일할 사람이 많아질 필요가 없는 거야. 굳이 일할 사람이 많아질 필요가 없는 거죠. 50년 이내에. 그러니까 50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인구들만 싹 죽어버리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소수만, 자기네들끼리만 살 수 있는, 소수의 잘 사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 가난한 서민들더러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런 얘기를 논술 자료로 이게 진짜 비극이냐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야, 어린 애들한테. 그러니까 결국 요 엄마들한테는 그 육아하고 출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여성들한테 애 낳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 실제로 그런 논리를 지금 그 뭐라 그러나 논술 자료로 뿌리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뭐냐, 뭐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상실된 거잖아. 인간의 가치를 이들은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돈 되는 인간, 한마디로 부자들만 살아남아야 서로 부자들끼리 자기네들의 부를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거야. 나머지는 그냥 기계를 다 돌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그러니까 좀 웃기는 얘기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말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만 있대.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그런 말이 안 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그 AI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인공지능의 기능을 계속 강화시키면 그게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거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외국에서는 소위 3D 업종, 3D가 뭐냐면 위험하고 더럽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더럽고 또 하나가 뭐야? 위험하고 더럽고 3D가 하나 뭐야? 어려운. 위험하고 어렵고 더러운 일. 그게 3D 업종이야.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 그게 3D 업종인데 그 3D 업종에 투입된 인간들은 사람들은 되게 고소득을 받아. 3D 업종에 투입된 사람들이 고소득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돈이 아까운 거지. 3D 업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3D 업종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걸 대체할 로봇,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왜 로봇을 만들어? 사람이 더 싼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서 볼 때, 사람이 더 싼데 왜 로봇을 만드냐 싶잖아. 근데 그 로봇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3D 업종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고소득을 주는 나라. 월급 많은 연봉을 주는 나라가 고연봉을 주는 나라들이 로봇을 필요로 하는 거야. 이 보통 외국에서는 그렇게 3D 업종에 종사하면 연봉이 최소 1억이란 말이야. 최소 1억이야. 근데 1년에 1억인데 2년이면 2억이요, 3년이면 3억이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1억짜리 로봇을 만드는 게 얘를 고치면서 쓰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지.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로봇이나 이런 데에 막 집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간의 가치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거야. 인간의 가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하층민이 필요한 이유는 험한 일을 하기, 3D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잖아. 근데 이제 그 3D 업종에 종사하는 일을 누구를 시키면, 로봇을 시켜버리면, AI를 장착한 로봇을 시키면 그게 더 쉽다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저급 노동을 위한 인구가 필요 없다라는 거야. 얘네들은. 로봇이 두렵나요? 미안해요. 예. 들어올 때 이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만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앞으로 제일 먼저 사라질 직종이 외과 의사래. 그 얘기 들었어요? 어이없죠?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외과 의사가 제일 사람이 필요한 직업 같잖아. 왜냐하면 이미 외과 분야가 많이 기계화됐대요. 예. 내시경이나 이런 기계를 통해서 기계 수술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없어질 직종의 외과 의사, 변호사. 외과 의사랑 변호사가 AI에 의해서 제일 먼저 없어질 직종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변호사 같은 경우도 케이스를 딱 그 데이터로 넣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내가 볼 땐 그 답변을 위해서라기보다 실제로 변론을 해서 살려두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변호사의 지위를 빨리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닐까. 예. 지금 이제 지금 보여지는 미래 사회가 그렇다는 거야. 이미 그렇잖아요. 지금 이미 그 뉴라이트 이론가들이 인구 절벽에 대해서 지금 봐봐요. 새누리당에서 10년 동안 정권을 잡았어. 그때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었잖아. 그런데 대책이 있어서 없어서? 없었다고. 그게 증거야. 지금 망치 부인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증거 있냐? 라고 얘기한다면 뉴라이트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야. 내가 왜 이 부분을 더 집중했냐 하면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김근태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어.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그때 제일 중심에 뒀던 게 뭐냐면 출산율 문제였어. 지금 이대로 가면 인구 절벽이 온다. 20년 뒤에 인구 절벽이 오는데 그 인구 절벽이 오면 바로 지금의 그 50대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의 50대들이 나중에 노후 대책이 없다. 그래서 이건 재앙이다. 그래서 임신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임신한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막 연구했었어. 김근태 의원이. 근데 유시민 장관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내가 관심이 없게 못 봐가지고 유시민 장관 때 그 출산 장려 정책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에 소위 출산에 대한 출산 장려 정책이 전혀 없었어. 전혀 없고 도리어 이 출산율이 푹푹푹 떨어졌잖아. 아주 심각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막 국민은 낳기만 하십시오. 국가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선거 때 뻥만 까고 실제로는 낳은 아기들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잖아. 그쵸? 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때 출산율이 올라갔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잠깐만 참으면 된다라고 보는 거야. 잠깐만 참으면 소위 돈을 들여서 먹여 살려야 되는 그 문제 인구들이 사라진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래서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 대상이 사라진다. 우리가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더 이상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대물림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우수한 유전자로 소수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야. 깨끗하고 편안한 소수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라는 게 그들의 이상인 것 같아. 지금까지 파악된 얘네들의 흐름을 봐서는. 그래서 지금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게 뭐냐면 신분 상승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고시가 사라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이미 외무고시 사라졌잖아. 지금 사라지고 있죠. 거의 사라진 걸로 알아요. 그리고 사법고시도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행정고시 같은 경우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특채로 가고 있어. 그게 뭐냐면 고시를 없애고 특채를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서민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을 봐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길이 고시야. 그런데 그 고시를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없앴어. 근데 그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없앤 게 아니라 김영삼 때부터야. 김영삼 때부터 고시 폐지론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김대중 때 강화되고 노무현 때 그 사법고시를 폐지하면서 로스쿨을 만들자. 사법고시를 한시적으로 연장은 하되 로스쿨을 만들어서 많은 법조인을 공급하자. 그런 정책이 확보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로스쿨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사법고시라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고시촌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법조인이 되는 그런 시대는 사라진 거야. 물론 그러면 망치부인은 그 사법고시 폐지에 반대하냐. 여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법고시에서 정말 개고생을 해서 고시를 패스하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법고시에 뽑힌 사람들이 철저한 기수 문화. 그래서 그 자기네들 기수에 뽑힌 사람들끼리 카르텔을 맺고 얘네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봐주는 거야. 그래서 진범은 놔주고 엉뚱한 사람 범인으로 몰고 이런 일들이 기수 문화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조계가 썩어 들어간 원인을 그 기수 문화에서 찾은 거야.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본인이 판사였잖아. 본인이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를 했던 이유도 그 기수 문화 때문에. 그 학벌과 기수 문화 때문에 결국은 이 법조계가 썩어 문드러져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법조계의 기수 문화를 없애는 게 뭐냐? 그래서 로스쿨을 노무현 대통령이 찬성한 거야. 그래서 원래 로스쿨로 해마다 2,000명씩 입학하는 게 계획이었어.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로스쿨은 해마다 2,000명씩 입학을 허가하고 그 다음에 값싸게 나라에서 싸게 장학금들을 막 줘가지고 법조인들을 대거 양산해라. 그래야 변호사들이 막 독점적으로 그렇게 이 법조계를 휘두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웬걸 노무현 대통령이 뒤통수 맞은 게 내가 볼 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로스쿨 제도야. 로스쿨로 1년에 2,000명씩 입학을 시키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로스쿨을 허가한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2,000명은 무슨 1,000명도 안 될걸? 그죠?
맨 처음에 로스쿨을 몇백 명으로 제한했어. 그게 법조계에서 반발해가지고. 예. 법조계에서 반발해가지고 로스쿨의 인원을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2,000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마 로스쿨에서 나온 게 총 2,000명이 안 될걸? 그 다음에 그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을 지금 이 기수문화, 사법고시 기수문화인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막 비서 취급하고, 예, 막 주로 이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재벌들한테 매일 가가지고, 변호사 접견실에 앉아있는 역할 있잖아. 그런 거 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로스쿨 변호사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따도 제대로 변호사 일거리를 맡기지도 않고, 그리고 그 기수문화, 사법고시 기수문화 속에서 지금 대접을 못 받고 있는 현재 이제 그 과도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그 로스쿨 문제만 얘기한 사람은 로스쿨 문제만 보잖아. 근데 외무고시도 그래. 지금 외무고시도 어떻게 없어지냐면 외무고시도 이제 거의 이명박 때부터 외무고시를 없애겠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는 뭐 특채로만 뽑는 거야. 근데 특채가 뭐냐? 외국에 나가서 몇 년 이상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외국 공간에 있어 보거나 외국 공간에서 인턴으로 일해보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야. 그건 뭐냐? 외교관 자식들을 위한 특채야. 예. 외교관 자녀들을 위한 특채야. 그래서 지금 외무부가 지금 저 개판인 이유가 그게 이 대를 이어서 외교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지랄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밑바닥 청년이 외무고시를 봐갖고 외교관이 되잖아. 그럼 맨 중동 아프리카만 돌아. 중동 아프리카만 돌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꽃보직은 있는 집 자식들만 가는 거야. 세습된 외교관들만 미국이나 일본 같이 좋은 데로 가고 나머지 이제 돈 없고 빼가 없는 집에서 정말 수재로 외무고시를 합격하면 얘네들은 이제 중동 아프리카로만 돌리는 거야. 그게 지금 외무부의 문제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행시도 그래. 지금 뭐 누구도 이제 특채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임시직이잖아. 누구는 이제 2급 행정관이 그게 이제 임시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대통령 나가면 이제 물러날 집이고요. 그거 말고 일반적인 그 고위공직자의 5급 고위공직자 5급 뽑고 막 이럴 때 5급 이상의 그 공무원을 뽑는 게 행정고시야. 7급 이상은 7급 공무원, 9급 이상은 9급 공무원. 씨발. 근데 좌우지간 이제 그 5급 공무원 이상을 뽑는 행정고시가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 문재인 아들에 대해서 문제됐던 게 그 문재인 아들이 뽑혔던 데가 5급 공무원을 뽑는 자리였던 거야. 그죠? 그때 그 문재인 아들이 뭐라 그러나 지원했던 데가 그게 5급 공무원 자리였던 걸로 알아요. 정규직. 예. 5급 공무원 정규직 자리였어. 그런데 그러면 그건 당연히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을 배치해야 되잖아. 근데 예. 그 공기업이었어요? 그럼 나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도 아니야? 그러면 5급 공무원에 준한다는 얘기였나?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정규직 일자리란 얘기예요? 공기업 5급? 공무원은 아니고 공기업 5급 정규직. 그러니까 공기업 5급 정규직에 뽑는데 그거를 특채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특채가 공지도 되게 짧게 됐고 아는 사람들끼리만 지원하게 짧게 공지를 해가지고 원래 지원하는 사람이 첫 번째 기간 동안에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두 번째인가 지원해서 문재인 아들이 한번 넣어봤는데 된 거 아니야. 그게 지금까지 특혜 논란을 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높은 급수의 정규직을 뽑으면서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 채용을 안 한다는 거야. 적어도 한 달 이상 공지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이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일부러 그렇게 안 해. 아주 짧게 공지하고 그 뽑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그래서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원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근데 이제 문재인 아들은 나중에 그게 2007년에 바로 문제가 됐어. 1년 만에. 그래서 그만둬 버린 거야. 문재인 아들은 바로 그만둬 버렸는데, 안철수 부인은 아직도 서울대 교수하죠. 예. 안철수 부인은 아직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고, 뭐 자격 조건이 여러 가지가 부족해도 계속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문재인 아들은 그때 1년 만에 그만뒀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공개 채용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진짜 공개 채용이냐, 형식적 공개 채용이냐, 예.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공개 채용이고, 말로만 공개 채용이고, 사실은 그게 특채나 마찬가지야. 소수만 공유될 수 있게 짧게 공지하고, 그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마치 특정인을 뽑으려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조건으로, 이게 그 문재인 아들이 된 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뽑힌대요. 뭐 밑에서부터 5급 공무원으로 그냥 뽑혀갖고 어떤 일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제 그 필요한 사람을 뽑을 때 특별한 조건을 달아. 그럼 그 특별한 조건을 사실은 뭐 일주일 안에 보름 안에 공지를 해봤자 맞는 사람이 드물어. 근데 반드시 있어. 뭐야? 어느 사람의 조건에 맞게끔 공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채라는 거지. 예. 지들끼리 입사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정규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해먹는 거죠.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진 게 김영삼 이후래. 예. 김대중 노무현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명박 때부터 그게 더 활성화됐고, 이명박 박근혜 때 아주 그냥, 막 발달되어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실제로 교사라든가, 예, 교사라든가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정말로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직 공무원들은 줄이는 거야. 돈 아깝다고. 그 사람들 돈을 줄여갖고 고위공직자 자리를 많이 만들었어. 이명박 때. 예. 이명박이 자기는 작은 정부라고 주장해놓고 실제로 노무현 때보다 인원이요. 청와대와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이 50% 가까이 늘었어. 그때 하여튼 내가 50% 가까이 늘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정확한 수치 좀 찾아봐. 노무현 때 뭐 거대 정부라고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비실용적이라고 그렇게 욕을 해놓고 이명박이 되면서 실제로 청와대 관련 특채를 더 많이 한 거야. 그러면 걔네들은 돈을 다 억대 연봉 받는 애들인데, 그러면 그 억대 연봉에 돈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이명박이 소방공무원을 줄인 거야. 예, 소방공무원하고 해경을 줄인 거야. 예, 소방공무원, 해경, 그 다음에 그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그만둔 정규직 선생님들 있잖아. 그거를 정규직으로 더 채용하지 않았어. 전체로 이제 TO가 나면 그거를 다 정규직으로 채워야 되는데 절반도 안 되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를 다 비정규직으로 지금 근무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문재인이 바로잡겠다. 그래서 추경 예산을 신청했는데 지금 털주 마신 애가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털주가 계속 반대를 하면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하겠다는 건 실제로 국민 삶에 꼭 필요한 공항의 보안직, 그러니까 인천공항 관리하는 직들, 이런 건 정규직으로 뽑아야 된다. 그리고 이 소방공무원 정규직 하겠다고 그래서 얘기한 거야. 그리고 근데 그 소방공무원 정규직화 얘기는 쑥 들어가고 뭐 신혼여행을 명령합니다. 그 얘기만 팔아먹었잖아. 그게 이제 누구누구식 홍보 전술의 문제인데, 실제로 중요한 건 소방공무원을 이명박 때 줄였고 그걸 노무현 때 늘리기로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런 얘기는 강조가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이 교사도 적극 채용하겠다. 그랬더니만 그 부분도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원하는 건 실제로 서민들을 위한, 국민을 위한 서비스직 공무원은 더 늘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지네들끼리 이 운영해 먹는 고위공직자들 연봉 센 거 지네들끼리 나눠 먹겠다는 거야. 그게 우리 정부의 마인드인데 우리 정부만 그러냐? 지금 다른 나라들도 다 그 꼬라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다른 나라들도 이제 많이 그 꼬라지로 돌아가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가 지금 이제 마크롱을 당선시킨 게 실제로 언론이라는 거야. 언론에서 얘네는 어떤 전술을 썼냐면
1당 2당을 같이 깐 거야.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 있었잖아. 한나라나 민주당이나 똑같다. 그거 우리 10년 전에 계속 겪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 그랬대. 그래서 그 사회당하고 두 당이 있는데 그 둘 다 무능하다. 그러면서 계속 10년을 깠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당으로는 도저히 정권 창출이 안 되는 지경을 만든 다음에 마크롱을 띄웠대는 거야. 그래갖고 마크롱 신당을 띄워가지고 이번에 국민들을 싹 속여서 마치 국민들을 위한 젊은 개혁 진보적인 세력인 것처럼 뽑아줬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뉴라이트야. 신자유주의자. 그래서 얘가 지금 제일 먼저 한 게 프랑스 사람들 휴가 간 사이에 노동학법 통과시키겠다. 예. 그게 마크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철수를 같은 목적으로 키운 거 아닐까라고 추측하는데 이미 그 전술이 그러면 왜 우리나라만? 아니 다른 나라도 그랬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언론이 선거판을 짜요. 가령 내가 2015년에 힐러리로는 미국의 민심을 못 사니까 젊은 남자를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자 미국 언론이 일제히 샌더스를 띄웠어. 그래서 미국 내에 젊은 사람들이 뭔가 움직이다가 샌더스 열풍, 막 샌더스 광풍 이래가지고 확 죽어버렸는데 웃기는 게 뭐냐. 샌더스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면 트럼프 옆 동네야. 그 동네가 뭐냐면 거기가 공화당 중심지야. 공화당만 당선되는 데인데 샌더스만 특별히 그 지역에 사실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 공화당 꼴통 새끼들 꼴보기 싫으니까 샌더스한테 몰표를 줬던 거야. 그래서 그 샌더스가 그 지역에서 가령 우리나라 울산에 민노당 되듯이 그랬던 사람이야 샌더스가. 그래서 트럼프 같은 공화당 꼴통들이 압승하는 동네에 유일한 진보 세력이 샌더스였는데 그 사람을 막 언론에서 띄운 거야. 그래서 민주당 내 쓸만한 젊은 남자 후보들 다 죽였어. 다 제거했어. 우리 이름도 모르게 다 죽여버리고 힐러리 샌더스로 가는데 그럼 이 샌더스는 민주당이 아니야. 그 사람 무슨 사회당이었어. 3인당인가 무슨 사회당이었어. 그래서 사회당 후보가 민주당에 와서 힐러리랑 경선을 해. 그럼 민주당 당원들은 다 힐러리 찍지. 당연히 힐러리가 후보가 되는 거야. 그런데 힐러리로는 대선을 칠 수 없다는 전제. 거기에 맞춰서 트럼프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지금 홍준표 막말. 이 홍준표가요.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손석희 뉴스에서 봤던가? 어딘가에서 봤어. 손석희가 홍준표가 대중 앞에서는 막말을 해요. 내가 그 얘기했잖아. 새누리당 애들은 마이크 켜지면 막말한다. 근데 마이크 꺼지면 정상이 된다. 그 얘기 했지? 트럼프도 그렇대. 그러니까 카메라 켜지고 사람들이 보면 개지랄하는 거야. 근데 얘가 원래 똑똑한 놈이었다는 거야. 홍준표가 지네들끼리 모였을 때 철저하게, 김현정 쇼에 나왔나? 그것 좀 갖고 와봐. 홍준표가 지네들 보수정당 모여있을 때 했던 말이 너무 정확해. 왜 새누리당이 졌는지에 대해서 막말 한마디 없이 너무 정확하게 진단했다는 거야. 홍준표가. 그러면 그게 뭐냐. 얘네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애들이야. 근데 왜 막말하는 줄 알아? 그 막말하면 트럼프 같은 그러니까 소위 못 배우고 지금 뭐라 그러나 이재명 같은 사람한테 막 환호하는 사람들 있잖아. 홍준표하고 이재명한테 환호한 사람이 비슷한 부류야. 예. 홍준표하고 이재명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부류야. 좀 인문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인문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사회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근데 뭔가 나쁜 놈들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홍준표나 이재명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홍준표한테 막 시원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한테도 시원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 어떤 놈이 홍준표하고 이재명을 같이 지지한다는 거야. 골 때리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자기의 현실 사회에서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막가파들을 지지층으로 끌어모으는 거야. 트럼프 지지층이 그거예요. 트럼프 지지층들이 누구냐 하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게 전국의 미군들. 그러면 이 미군들은 누구냐? 미국에서 많이 배우고 먹고 살만하면 군대 안 가. 주로 미군으로 간 애들이 누구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별달리 자기가 잘하는 게 없는데
고등학교로 그 군인 모집하는 사람들이 와서 애들을 막 그 설명회를 해요. 그래갖고 그런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미래가 불투명한데 좋은 명문대를 갈 상황은 안 되고 그런 범생이들, 그런 애들이 미군에 지원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사실 졸업한 군대를 나온 다음에도 뭔가 없어. 보장된 미래가 없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니까 어떤 사회적인 그렇게 부유층이 아니야. 미군들이 사회적인 부유층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주로 트럼프를 지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백인 중에서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 그 뭐라 그러나 그 3D 업종 같은 데 종사했던 그것도 뭐 디피컬트가 아닌, 그러니까 좀 더럽고 어려운 일 이 정도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의 중심 지지층이야. 그러면서 백인들이 너희들이 일자리, 그러니까 그리고 좀 공부를 못했던,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40대 정도가요. 어떤 상황이냐면 얘네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 했어. 지금 미국의 40대가 그 공부를 안 한 이유가 뭐냐. 그때가 1970년대에 얘네들이 자랐어. 1970년대 미국은 소위 히피 운동 있죠. 히피 운동이 미국에 막 그 몰아칠 때였어.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자유를 줘야 된다. 그래서 애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말자. 그리고 막 부모들이 애들을 막 방치하고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갖고 그 70년대에 성장했던 그 아이들이 지금 40대인데 얘네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 글도 잘 못 써. 글도 잘 못 쓰고 산수도 잘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밀려 졸업을 한 애들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40대들인데 그들이 트럼프 지지층이야. 예, 그런 백인들이. 예. 그러니까 미군들이 그래서 사고 치는 거야. 그렇게 좋은 가문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부유한 집에서 무슨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거 없고 그 미군들로 지금 지원 요청한 애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어떤 배경 없고 그 가문이 뭐 부유하지 않아서 그 미래가 불확실한 그 불안감에 쩌들어 있고 불만감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했어.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그죠? 못 배우고 직업 불분명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홍준표가 막말을 하는 거야. 트럼프의 전술. 그 트럼프의 전술이 그게 옛날에 어떤 다른 정치인이 썼던 전술이래. 막말 정치가 그게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썼던 정치야. 방법이야. 메카시도 그런 막말 정치의 한 예였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그 트럼프가 성공했던 걸 보면서 지금 홍준표 계통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조원진, 김진태 이런 애들이 막말하겠어. 김진태가 옛날에 검사 시절에는요 그렇게 젠틀했대요. 어이없죠. 김진태가 옛날에 검사 시절에는 나름 검사들 중에서 깨어 있었대. 그리고 되게 젠틀했다는 거야.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왔고 그렇게 막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뭐라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그런 거야. 새누리당 의원들이요. 예. 그 카메라가 꺼지면 그렇게 겸손하고 그리고 되게 정상적으로 산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왜 카메라만 켜지면 그렇게 막말하냐? 그 지지층이 원하는 게 그거야. 그 새누리당 지지층이 못 배우고 불만 많은 사람들, 못 배우고 미래가 불확실한 불만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니들이 지금 이렇게 못 사는 건 이 나라 안에서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저 종북 세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저 종북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 그 논리야. 그 논리예요. 그런 논리로만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무지한 유권자들을 노리는 거야. 그래서 무지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막 뿌려갖고 잘못된 선거 결과를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정치권이라는 데가 그 진짜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뭐 민평년이라 해서 다 욕먹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의원들 중에 뭐 몇 명은 민평년이고 내가 좋아하는 의원들 중에 민평년 아닌 사람도 많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의원들의 특징이 뭐냐? 언론에서 절대 안 나와. 내가 좋아하는 의원들은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 누구나 다 정말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언론에 절대 안 나와.
기자들한테 물어봤어. 왜 이 사람들은 보도하지 않느냐? 야당이 일 잘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386이 일 잘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386 의원들, 박홍근 의원 같은 사람 일 정말 열심히 잘해. 안 나와. 생전 텔레비 안 나와. 그 이유가 뭐냐? 일부러 언론은 자극적인 장면을 찍는다는 거야. 자극적인 장면을 찍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노출되는 게 딱 두 부류예요. 하나가 누구냐면 홍준표, 김진태류. 홍준표, 김진태, 하태경류의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그런 어떤 막말조. 그런 막말 정치를 언론에서 보여줘. 또 한 축이 누구냐? 소위 극렬 노빠라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치인. 김어준계. 그러니까 김어준의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을 보면 김어준 방송에 환호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내가 요즘에 분석하고 있어.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그러니까 그 2011년에 김어준이 딱 나왔을 때 그걸 막 퍼돌리고 했던 애들이 누구였냐면 주로 20, 30대였어. 그 당시에. 주로 20, 30대였고 컴퓨터 관련 일을 종사했던 애들이 많고 그리고 얘네들이 그 계속 컴퓨터를 접하기 때문에 그 인터넷 뭐라 그러나 정보에 민감했던 거야. 인터넷 정보에 민감했던 애들이었고 그리고 하나같이 비정규직이었고 그 비정규직으로 그 불만이 되게 많았던 애들이야. 근데 사실 막 그 어려운 정치적인 이야기는 망치부인 얘기는 재미가 없고 어려운 정치적인 얘기는 그 재미가 없으니까 그 김어준 낙곰수를 들었던 거야. 오고 가는 전철 안에서 피곤하고 졸린 몸에 그냥 그 그러니까 컬투쇼 듣듯이 컬투쇼 듣듯이 김어준 낙곰수를 들었던 애들이야. 그러면서 걔네 그들이 하는 말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 거죠. 근데 그 김어준 프로를 들으면서도 이거 좀 아니다 했던 애들은 누구냐? 같은 나이대인데 2030 애들인데 뭔가 자기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뭔가 희망을 가진 애들은 그 프로를 많이 안 봤어. 듣다 말았어. 2030 애들인데 낙곰수를 듣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떨쳐 나온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자기 삶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뭔가 준비했던 사람들. 그리고 뭔가 되게 모범적으로 그 학교 생활하고 일했던 사람들은 그 낙곰수를 듣다 마른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배운 사람들은 그걸 듣다 말았어. 그러니까 결국은 요 김어준 프로가 가졌던 컨셉, 김어준 프로가 가졌던 막 그 졸라 씨발 이거를 남발하면서 가졌던 컨셉이 사실은 이게 내가 추구했던 거였거든. 내가 아프리카에서 시사 방송을 진행하면서 내가 쉽고 재미있는 시사. 그런데 내가 이제 막말을 걔네만큼 못한 거지.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 언론은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나는 진실만, 확인된 진실만 얘기한 거고 걔네들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그냥 일단 지르고 보는 거고. 근데 나는 사실을 얘기해서 감옥 가고 걔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감옥을 안 간 거고. 그 차이가 있죠. 결국은 걔네들을 띄워가지고 걔네들을 띄워가지고 노린 사람들이 있다. 걔네들도 처음에 내가 볼 땐 낙곰수 멤버들이 그걸 유도한 건 아닌 것 같아. 낙곰수 멤버들이 그걸 유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낙곰수를 띄운 건 언론이에요. 팩트. 그죠? 언론에서 낙곰수를 엄청 띄웠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2011년 10월 말부터 그 한 총선 때까지 그때 보면 낙곰수 얘기가 없는 기사가 없어. 기사에 다 나와. 팩트야. 그런데 2011년부터 12년까지 우리나라의 언론을 잡고 있는 게 누구였어? 이명박이었잖아. 이명박 언론이 낙곰수를 분명히 띄웠어. 그 이유가 뭐냐? 낙곰수에서 나오는 그 미확인 보도들, 그런 미확인 보도들을 그 즐기도록 냅둔 거야. 어떤 용도로? 혼란을 주는 거죠. 지금 낙곰수에서 지난 그 2014년, 15년 내리 주장한 게 뭐야? 고위침몰설이었죠. 그죠? 고위침몰설. 그래서 뭐 앵커를 내리고 운전하다가 일부러 걸려서 급변칩으로 배를 뒤집었다. 혹은 잠수함 충돌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계속 펼쳤잖아. 근데 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냐고. 그 고위침몰설을 계속 주장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수개표 주장. 개표가 부정했다. 아니 그러면 개표 부정이 맞으면
개표 부정이 맞으면 선관위가 잘못한 건데 웃기는 건 서로 고소를 안 해. 낙검수가 선관위 전체를 고소해서 개표 부정을 확 증명해내든가 아니면 선관위에서 낙검수 애들을 고소를 해서 김어준 쪽 애들을 고소를 해서 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증명을 하든가. 팩트 두 번째는 그러니까는 낙검수를 띄운 건 이명박 언론이었고 두 번째로는 선관위하고 김어준 쪽에서 서로 개표 부정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개표 부정으로 만난 선관위하고 김어준 쪽이 피차 왜 고소고발을 안 하느냐고. 그러면서 매번 중요할 때마다 논점을 이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게 미확인 보도를 그냥 재미삼아 막 유포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그냥 이렇게 냅두는 거야. 그래야 뭐라니까. 진실이 흐려지니까. 그들을 띄워서 진실을 가리는 거야. 그 안민석이 뭐 최순실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찾았다. 그러면서 무슨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그 당시 최태민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 지금으로 따지면 800조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재산을 독일로 빼돌려서 갖고 있다가 갖고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800조면 빌 게이츠보다 부자래잖아. 그 세계 최고의 갑부야.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게 800조가 얼마인지 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속아 넘어가는 거야. 팟캐스트에 나와서 그런 헛소리를 하겠는데 그런 헛소리들을 국민들이 듣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증명해낼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에 막 낚이는 거야. 어떤 망치 보이는 졸라 무식한 주제에 지가 또 법적인 얘기를 한다고 이게 증거 중심주의다. 증거가 있냐 이런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어. 근데 거긴 일단 지르고 마는 거야. 야 최순실 재산이 지금으로 따지면 800조란다. 그런 얘기 혹하는 거지. 800조가 얼마인지 모르는 국민들이.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던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요한 뉴스를 못 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민석이가 최순실 얘기를 할 때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유라를 구속시키냐 마냐 막 집중하고 있는데 안민석이 최순실 재산 얘기했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 정유라를 구속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최순실 재산이 많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인터뷰하고 다녔다고. 딴 데로 돌리는 거지 관심을. 그러면서 뭐 최순실의 재산 은닉 뭐 이 얘기를 얹었다는데 그게 무효화된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뭐냐 하면 지금 이대 부정입학 사건 거기 관련자들이 다 실형을 받았잖아. 그지? 이대 부정입학 관련자들이 다 실형을 받았어. 그러면서 얘네들이 정유라가 와서 면접 본 거 뭐 이런 걸 전부 다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적어도 이대 부정입학의 정유라는 공범이란 거야. 그 이미 구속되고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정유라하고 공범 관계였다고 다 밝혔다는 거야. 그런데 왜 정유라만 그 구속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만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정유라 같은 경우는 구속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애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뭐 구속 재판의 사유가 미약하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그 관련 교수들이 다 유죄를 받았어. 그러면 이 정유라를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게 합당하냐? 예.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해야 될 때 민주 세력에 대한 관심을 안민석이가 최순실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라는 얘기로 또 헛소리를 했어. 왜 자꾸 최순실의 재산에 대해서 자꾸 언급할까? 왜 안산에서 그 봉안시설을 반대할까? 중요한 걸 깨달았어. 왜 최순실 재산에 그토록 사람들이 민감하냐? 인간의 관심사는 돈이잖아. 인간의 관심사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갑부 이야기를 제일 많이 보고 로또 이야기 제일 많이 보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최순실 재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안산에서 봉안시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 그랬더니 그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미 다 보상받았다. 다 보상받았고 10억씩 보상을 받았는데 우리들 한 채밖에 없는 아파트 값을 한 채밖에 없는 아파트 값을 그 봉안시설 때문에 우리는 집값 떨어지면 우리가 손해 아니냐. 요런 논리를 딱 그 안산 주변 주민들한테 퍼뜨렸더만. 아파트값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안산의 그 주민들을 그 아파트값으로 그 꼬신 거야. 아파트값 떨어진다. 저 사람들은 다 10억씩 다 보상받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왜 떨어져야 되냐고. 그래서 그 안산 주민들이 막 아파트 값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야. 그 봉안시설에 대해서. 그 님비 현상이라는 말은 나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님비 현상이라는 말도 내가 볼 때는 그거 언론에서 만든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님비 현상, 핀피 현상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서 그 님비 현상이라는 건 그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우리 뒷마당에 혐오 시설은 안 돼. 이런 얘기잖아. 그리고 핀피 현상은 좋은 시설은 우리 앞마당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님비 현상, 핀피 현상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 주민들을 비난한단 말이야. 언론이.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비난하는 언론들, 니네 미리 사전 정보 입수해갖고 다 아파트 사고 혜택 받은 애들이잖아. 그지? 언론인들 중에서도 다 그렇게 서로서로 정보들 주고받고 혜택 받고 이런 애들이 그 언론사 사장들 다 엄청난 부자들이야. 걔네들이 지금 그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키려